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 개각 등을 준비하면서 외부의 공식 일정도 소화하는 바쁜 휴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설까지 돌면서 한동안 안 보였던 북한의 김여정이 심야 열병식부터 본격적인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대표단과의 연회에서는 연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특사 등 새로운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8월 2일부터 경남 거제도 인근의 섬 저도, 일명 청해대에서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뭘 하면서 어떤 구상을 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오는데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답의 의미로서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여는데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도에서 6박 7일간 휴가를 보낸다고 발표됐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에도 공식 행사에는 참여를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공표한 휴가 계획을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을 보겠는데요. 공식 휴가 기간을 8월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참모들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휴가를 제안했다. 휴가 말미에 있을 공식 행사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참석하신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모든 일정은 엠바고, 즉 일정 기간 보도유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는 발표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공식 일정들에는 참석을 한다는 걸로 봐서 마냥 쉬는 휴가가 아니란 얘기죠? 네, 대통령이 오늘부터 8월 2일부터 8월 8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근무일 기준으로는 이제 5일간 휴가를 가시는 건데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정을 총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경무일 텐데 대통령이 로봇도 아니고 재충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대통령이 휴가를 가셔야 비서실장 수석들도 휴가를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휴가를 가고 공직사회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공직자가 감히 함부로 또 휴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휴가 가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대통령 정상들도 다 휴가를 가시니까 이번에 잘 재충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내수 경제의 활성화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를 좀 살펴드리지요. 공식 행정구역 이름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홀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 있는데 바다의 청와대, 청해대란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고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어떤 곳이죠? 네, 청와대, 그러니까 청해대죠. 바다의 청해대라고 하는데요. 1954년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지로 선택을 하면서 이게 처음 공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께서 계속해서 여름 휴양지로 최고로 뽑은 곳이 바로 이곳 청해대라고 하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바다가 근접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이곳 청해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작년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휴가를 취소하시면서 저도 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코로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실내의 그런 구조물도 저도 직접 이제 표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별장도 있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께서 이곳을 방문하신 곳이다 보니 국가 안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을 대비해서 안보 시설이라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한 그런 장점도 있을 뿐더러 모든 것은 다 국가적 위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뭐 당연히 실수만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전국 구상도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여러 가지를 대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옆에서 보셨지만 저도의 이 저자가요. 돼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 돼지저자의 섬도자. 이 저자가 저돌적이다 할 때 그 저자입니다. 제육볶음 할 때 쓰는 제자도 이 저자에서 나왔어요. 돼지섬으로도 불린다고 해요. 생긴 게 돼지같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제 저팔계 하면 그 저자랑 저팔계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저도가 원래는 이제 진해시에 있었다가 진해시 그 구역이었다가 1975년에 1993년부터 이제 거제로 바뀌었는데 행정구역이 저는 사실 그 저도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거제도는 여러 번 가봤어요. 아, 그런데 네. 거제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도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저도 이곳을 대통령 휴양지로 첫 지정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1972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부인 유경수 여사,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영 씨, 박지만 씨 등 가족들과 함께 거의 해마다 자주 찾으면서 더 유명해진 섬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저도라는 곳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물론 친지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했다는 일화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에 박 전 대통령이 도착했을 당시에 뭐 과거 사진들을 보면은 저게 1972년 박 전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경수 여사의 저도에서의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박 전 대통령이 저도에 도착하셨을 때 이게 목조 건물이 사라지고 번듯한 새 집이 완공이 돼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것을 놓고 이렇게 과잉 충성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당시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박 전 대통령은 저도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뭐 저도의 추억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에 저도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역대 대통령들은 어디서 이 휴양지를 삼았고 또 어디를 갔느냐. 여름 휴가지를 좀 짚어보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른바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금융실명제도 이곳에서 구상을 했죠. 저도 청남대는 가봤어요. 네. 청남대가 어디 있냐면은 그 청주시에 있는데 대청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청남대는 1983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만든 그러한 그 대통령 휴양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청남대 가보니까 뭐 역대 대통령들이 그 휴식했던 그 뭐 지내셨던 그런 사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뭐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융실명제 아니었습니까? 그때 전 국민이 깜짝 놀랐는데 그랬죠. 그 구상을 이 청남대에서 휴식을 하면서 그때 그 구상을 하고 결심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그 대통령의 특별 전시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깅화 보여드렸는데 그 조깅화를 신었다는 얘기예요. 여름 휴가 내내 YS는 이 청남대 조깅 코스를 매일 2km씩 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2km면요. 제가 봤을 때 한 30분 정도는 뛰셔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연세가 뭐 60은 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계속 조깅을 하셨는데 이제 휴양지에 와서도 항상 조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 관리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명순 여사와의 당시 사진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죠.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취임 첫 해에 98년에 그 암울했던 IMF 외환 위기를 겪었죠. 그 때문에 여름 휴가를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3년 내리 이 청남대에서
독서도 즐기면서 휴가를 보냈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한 곳은 아마 청남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IMF 위기 이후에 3년 연속 이렇게 청남대를 찾으셨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독서도 즐기면서 그러면서 또 이 청남대 근처에는 대청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서 이렇게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영춘호라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배가 이렇게 청남대 근처에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게끔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영춘호가 그 배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곳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낚시도 하면서 국정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뭐 청남대 가봤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만큼 사랑한 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역대 뭐 그런 업적 그리고 역대 뭐 사용하셨던 물품들도 상당히 많이 전시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을까 그걸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저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대 소녀 시절부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찾았던 곳이어서 그런지 취임 첫 해죠.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제의 이 저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그 막대기로 저도의 추억이라고 직접 새기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서 또 화제가 됐는데 왼쪽은 소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에 내리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저도의 추억을 새기는 장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저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 계실 때 얼마나 또 재미있게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처음 갔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제가 생각하기에 한 1979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2013년에 가셨으니까 그때 34년 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저도의 그 청해대가 원래는 일본군의 군사시설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다가 1954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름 휴양지로 그 지정해서 거기서 쉬시다가 1972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청해대를 공식 지정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청해대가 그렇게 근사한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예. 그냥 목조 건물이어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좀 그냥 좀 그 보수해라, 그냥 좀 괜찮게 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이 아예 화강암으로 대리석으로 아주 근사하게 새 건물을 지어서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고 그러니 그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가 너무 풍광이 좋고 너무 이제 편안해서 여기는 그래도 계속 아무리 그래도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 대통령의 공식 여름 휴양지로 계속 그 사용이 됐었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디보다도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그러한 장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도에서의 추억이 사실상은 또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휴가가 되고 말았죠. 이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저도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저희가 쭉 해드리겠는데 먼저 이곳을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한 곳 사람은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 저도를 공식 지정을 그러니까 휴양지로 이렇게 첫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1972년에 이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을 합니다.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이죠. 이 청남대를 만든 이후에 이 저도가 갑자기 관심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청해대는 청남대에서 이제 좀 멀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관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2008년이었죠. 저도 대통령 별장 지정 해제. 그러니까 사실상 폐쇄 선언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부터 이렇게 시범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의 일부분을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고요. 또 저도에 이르는 그 다리도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현재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곳에는 이제 군사시설 그리고 대통령 별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도를 택한 것이, 저도가 이제 진보 보수 할 것 없는 대통령들이 사랑한 곳이었고 뭐 부침이 있었지만 네네. 주로 보수 대통령들이 이용했던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이 가실 데가 없어요. 아, 청와대 없어졌잖아요. 청남대도 이제 개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속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남은 게 이제 청해대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용산 관저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쉬시든지 둘 중에 하나. 뭐 그렇다고 외국에 가시겠습니까? 어디 호텔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요. 대통령 그 휴양지가 우리나라가 좀 근사하게 이제 개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에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생각할 게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이때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8.15 광복절 특사, 부분 개각이지만 개각 구상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 당장 앞둔 것이 바로 광복절 특사가 되겠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을 특사에 포함시킬지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인데요. 그리고 또 남은 것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조만 곧 이제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국빈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8월 18일부터 맞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죠. 네, 한미일 정상회의가 현재 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통령께서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어떠한 현안을 논의할지 당연히 이제 뭐 그곳에 가서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모진들과의 계속된 회의는 휴가 기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번에 휴가를 가실 때 어떤 저서를 읽으실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뭐 역대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실 때 나는 어떤 책을 읽었다. 이런 게 굉장히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대통령께서도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나라의 구상을 할지 그 관심,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에만 대통령이 머물지 않고 외부 행사가 있으면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저도를 또 벗어났다. 그게 이제 다리가 있으니까 네네. 또 들어왔다가 저도 쉬시다가 나갔다. 자, 특히 기시다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8월 18일부터 한미일 정상회의 하는데 네네. 그때 별도 한일 정상회담도 제안하겠다고 했고 네. 또 여기서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는 윤 대통령과 이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그 뒤에 하는 게 좀 예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할 텐데 거기에 이제 일본도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여야 할 것 없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총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는 우리의 요구를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휴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몸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은 늘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아름다운 풍광과 바다를 보시면서 좀 릴렉스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휴가 아닌 휴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재벌 총수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도 관심사입니다. 4대 그룹 총수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 저마다 짧은 휴가를 통해 재충전도 하고 경영 구상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은 어머니 홍라희 씨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뭐 본인도 이제 혼자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아주 효자로 유명한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삼성 그 분식회계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에 휴가 나간다 이거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판받는데 해외에서 그 재벌 총수가 휴가를 보낸다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용 회장은 그 집에 머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집에 머물 때 이제 그 어머니하고 홍라희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석이조 휴가도 하고 효도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또 같습니다. 여론의 그 따가운 비판은 데서 좀 피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구상해야 될 바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얘기인데 아직도 이 발목 부상의 여파로 깁스를 하고 또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 시기에 별도 활동 없이 집에서 쉬면서 이 다리 상태를 좀 챙겨야 되겠고요. 부산 엑스포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를. 그래서 그 노력도 계속 한다는 거죠? 네, 저도 뭐 이번에 알았지만 뭐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엑스포 이번 관련된 회의만 680여 차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600회가 넘는 사실 회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곳에 활용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수장과 동시에 민간 부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장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께서 그 해외에 나가실 때 항상 뭐 최태원 회장도 동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저런 목발을 짚고 있는데 저게 또 부산 엑스포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또 한때 이렇게 아주 흥행이 됐었죠. 이게 지금도 쓰여 있는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그 부산 엑스포 관심사는 최고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업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말이죠. 부산 엑스포가 어디가 선정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의 위상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이 멀 것 같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가 1차 투표로 안 끝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결선까지 가게 된다면 자존심을 건 또 국익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니까 SK 최 회장으로서는 여기에 지금 명운을 좀 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얘기를 좀 하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휴가를 보낼 것이다. 하반기 경영을 구상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제로 올해 현대차는 분기별 최대 실적을 냈는데 마냥 이게 뭐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2분기 매출이요. 현대자동차가 42조 2천억이었어요. 그 사상 최대였어요. 그런데 매출만 좋은 게 아니고 영업이익은 4조 2천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영업이익률이 42조 2천억에 10%면 4조 2천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률 10% 넘기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갔다. 이건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던 적이 10년 전이었어요. 네. 2013년. 하지만 그때는 2013년에는 매출이 이렇게 뭐 40조 넘고 그렇진 차이가 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역대급 2023년을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몰라도 정의선 회장님은 굉장히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하반기 사업 구상에 집중하는데 특히 폴란드 경제사절단으로 다녀오면서 LG가 이 유럽, 특히 동유럽 진출에 핵심 생산 기지로 우뚝 서기도 했는데 폴란드는 우리가 지금 방산도 계속 좀 교역을 하고 있는 아주 중심 국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폴란드 하면은 일단 지금 뭐 재건 사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재건 사업에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LG전자는 현재 폴란드의 LG화학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이노텍 등 현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핵심 생산 기지를 구축 중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LG 자체가 그 폴란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만큼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폴란드 하면 현재 관심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 역시 현재 군사 부분에 있어서 뭐 투자 협의를 이끌어낸다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 회장은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참여해서 글로벌 핵심 생산 기지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자, 쉬면서도 경영 구상을 하면서 미래를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는 여기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입니다. 한동안 안 보였던 북한의 김여정이 심야 열병식과 중국 대표단 환영 연회 등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연회에서는 연설까지 했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북한의 열병식, 그것이 또 심야 열병식으로 대대적으로 거행이 됐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서는 석 달 만에 김여정 부부장의 얼굴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한동안 안 보여서 뭐 임신했느니 출산했느니 말들이 많았죠. 올해 4월 13일 날 화성 18호 쏜 날이 4월 13일인데 네. 그때 이후에 뭐 그 6월 달 7월 달에 6번의 맹렬한 데미 담화를 내긴 했지만 나타나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3개월 반 정도 만에 이제 이번에 7.27 정전 기념일 행사에 지금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뒤에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예, 뒤에 보이고 약간 이전처럼 앞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뒤에 서서 이게 지난해하고 좀 다른 모습인데 좀 뒤에 서서 좀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관여하고 총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맹이 길어지니까 그 임신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결혼을 했느냐 과연 신랑은 누구냐부터 얘기가 아직도 확인은 안 됐는데 그러면 그때도 임신설이 있었는데 이번 임신설은 둘째란 얘기입니까? 뭐 사실은 가임기 여성이니까 언제든지 임신은 할 수 있는 거고 남편이 있고 결혼을 했고 막 부서 많은 이제 총정치국에 있다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하지만 어쨌든 가임기 여성이 3, 4개월 동안 없어지었다 다시 나타나면 임신설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네네. 왜 그러면 이 남의 임신설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소위 이른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귀하다는 최고 존엄의 백두혈통이 예. 임신을 했다. 예. 그런 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란 얘기입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서는 확실하게 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열병식 다음 날에는 중국의 당정대표단 우리 국회 부의장에 해당하는 리홍중 중앙정치국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연설까지 했다고요? 예, 김여정이 연설을 김여정이 연설을 했는데 그 중국에서 이번에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말하면 국회 부의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10년 전에 60돌 북한 60주년 정전기념일 행사할 때는 국가 부주석이 왔었어요. 아, 격이 확 떨어졌어요. 격이 이번에 확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김여정이 연회를 차려서 연회에서 연설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네. 김여정은 재작년이었죠. 바로 2021년에도 임신했다는 그 설이 돌았습니다. 당시에도 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생겨난 의혹이었는데 네. 이게 휴민트로도 뭐 시아버지, 신랑 이런 건 확인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날 2021년 9월 9일 이른바 건국일에 먼저 스틸 사진을 공개했는데 스틸 사진에 김여정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또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임신했다 이랬는데 몇 시간 후에 동영상을
내왔는데 동영상에서는 약간 멀리 있는 모습이지만 김여정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도 역시 또 임신설이 나왔다는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고 존엄이 여동생이고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언론들도 우리나라 언론들도 정부 기관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연회에서 연설을 김여정이 했다는 거는 네. 그 오빠도 있었을 텐데 그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의 연설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공산주의 나라에서 국회 부의장이라는 건 수준이 좀 많이 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가긴 그렇고 그런데 또 중국 대표단이고 그리고 또 시진핑이 친서를 가져왔고 시진핑은 또 시중신이라는 옛날 부총 김일성 때 부총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죠. 백두혈통을 뭐 하고 하는 김여정이 나가서 연설하는 것이 격이 맞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연설까지 저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이채롭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격을 낮춰서 맞추기에는 김여정이 맞춤이었다. 예.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진행된 심야 열병식에서도 김여정은 총감독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여정에게 대외 활동을 맡기기 위해서다. 김정은이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사실은 대외 활동을 맡기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뭐 북한 대표단 특사. 쓰고 김정은의 특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 뿐인데 왜 이런 추정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에 뜻밖의 중국 대표단 이용중이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이 오는데 연회를 참가해서 연설하는 거 보고 아, 저 중국을 의식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 행사 때 보면 이전 모습은 저건 이전 모습인데 네. 김정은의 옆에는 항상 김여정이가 저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김주애가 나온 지난해 11월 18일 날 딸 김주애가 나온 다음부터는 약간 먼 데서 행사를 총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번 행사에서도 저 조금 김여정 찾기가 약간 힘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냈고 김여정과 현성월이 여전히 김정은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이 그 문재인 정부 때 평창 동계올림픽 내려올 때 황병서랑 이끌고 한번 왔었잖아요. 예. 근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제 9월이고 목전에 닥쳤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특사로 가가지고 뭔가 좀 이 물꼬를 터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그게 중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연회에 참가해서 연설한 것 때문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항저우 게임 이제 9월 달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 9월 달이라는 게 이제 다음 달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국에서 또 열리고 또 중국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뭔가 좀 단단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김정은이 특사 자격으로 약간 대표단 급수를 높여서 중국의 성의를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친서를 받았으니까 친서를 주기 적합한 게 바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 특사고 그렇죠. 그때 김여정을 보내는 게 어떠냐. 예. 이런 이제 구상이 좀 뼈대가 얽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편 김정은은요. 이번 열병식에서도 연설은 따로 하지 않고 강순남 국방상에게 연설을 시켰습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열병식에서도 김정은은 연설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계속해서 연설을 안 할까요? 사실은 이번 명절이 뭐 당 창건 기념일도 아니고 정부 창건일도 아니거든요. 군 창건, 군 관련 행사인데 네. 러시아 대표단하고 중국 대표단을 옆에다 앉히고 옆에다 세워놓고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발산하는 건 두 나라한테도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방상을 시켜서 맹렬한 대미 대남 발언을 하게 하고 자기는 약간 뒤에 숨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네. 조금 배려를 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러도 고려하고 예. 미국에 대해서도 그다지 그렇게 공격해서 심기를 자기가 직접 상하게 할 일은 없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장면이 간단히 그냥 눈물을 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난 2020년 열병식에서도 연설을 하다 김정은은 울었었습니다.
두 영상 한번 직접 보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번에 23년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자, 눈을 감았는데 예.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예. 네. 자, 고도로 연출된 화면이라는 거죠. 저거는 모든 화면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화면들을 이른바 특 A컷. 특 A컷을 이제 찍어낸 거고 우리 인민들에게 저거는 터놓고 지금 싶은 2020년 마음속 고백, 10월 당찬건 기념일 마음속 열병식 때 진정은 울컥하는 그런 고맙습니다. 이 모습이거든요. 한마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애국가를 들으면서 이제 눈을 감았는데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저게 왜 그런 것 자, 같으냐면 저 때가 이제 저 안경을 잡으면서 네. 저 때도 이제 아주 그 고도로 예. 안경을 고쳐 잡으면서 저 눈물이 흐르는 거를 나중에 북한 매체를 보니까 예. 찬양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찬양을 엄청나게 했죠. 찬양을 엄청나게 했는데 저런 모습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지금 북한 내부 실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식량도 모자라서 군인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할 정도로 식량이 부족하고 생필품 부족한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인민들이여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감성 정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 자리에 있던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감성 정치로서 주민들을 다잡으려고 하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술이 하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실제로요. 올해는 김정은이 울었지만 작년 북한 전승절 열병식 때는 아내인 리설주가 울었었습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요. 이른바 눈물 감성 정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20년 10월 10일 방금 보신 노동당 창건 75주년에는 김정은이, 2022년 7월 27일 전승절 69주년에는 이 리설주가, 그리고 올해는 또 김정은이. 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우네요. 그냥 뭐 울보 정치를 하는 건데 네. 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눈물로써 강하게 주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우리가 멋있는 걸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네. 그럼 나도 일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잠깐 또 말씀드리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이러는 약간 자아도취형 그런 감정의 표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감성 정치는 기본적으로 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이번 열병식에 대한 반응, 또 눈물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북한의 매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기쁨의 함성을 내질렀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싸늘한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중요한 게 이 열병식을 하자면 다 강제 동원이 될 것이고 나와서 물 한 모금 화장실 한 번 갈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밤에 하는 게 왜 더 비인간적인가 하면 저게 행사를 아침부터 나가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마지막에 쭉 군인들 나간 다음에 그 밀려 들어오는 행사 군중이 5만 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사람이 끼어든다고 할까봐 화장실도 못 가게 딱 틀어막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실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조금 먹게 하고. 전문 저 대열에서 빠져나갔다는 다시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행사를 준비한다고 어떤 도시에서는 가정당 2,000원, 어떤 도시에는 가정당 5,000원. 근데 그 어느 정도 되는 돈입니까? 우리 돈. 북한 근로자 월급이 2,500원에서 3,000원입니다. 한 달 월급을 통째로. 한 달 월급이나 두 달 월급을 통째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시 주민들한테는 열병식에 참가하는 군인들이 훈련해서 힘드니까 밥을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다 바쳐라. 그래서 저렇게 운동까지 벌리고 그랬는데 저게 어떤 측면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우느냐. 행사장에서 김정은 나오면.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저기 그 감정된 격앙, 음악, 뭐 장중함 이런 게 나오고 왁 하고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근데 일단 돌아서서 걸어가면 눈물이 없어지고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를
평양에서 본 사람들 말고 지방에서 본 저 사람들은 무기 나가는 거 보고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 당창건 기념일 때도 왜 전쟁도 못할 거면서 왜 저렇게 자꾸 무기를 만들어내냐. 저 무기를 퐁퐁 만들어내면서 왜 쌀은 안 갖다 주는 거냐. 옥수수는 다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쌀과 옥수수는 어디다 가고 저렇게 무기만 만들어 저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전쟁 끝난 지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전쟁을 못 일으키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감정들이 서로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건 흘리는 거고 또 돌아서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과 네. 밖에서 저걸 지방에서 TV로 본 사람들은 극과 극의 반응 차이가 있을 거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주제인데요. 이번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나란히 참석을 해서 김정은의 좌우에 섰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두 나라를 대하는데 온도차가 좀 컸어요. 러시아를 많이 좀 우대하고 중국이 좀 격이 낮은 대표를 보내서 그런지 살짝 물을 먹인 느낌이 또 들어요. 예. 그러니까 두 나라가 왔는데 아마 제가 알건대는 중국 측에도 군 고위 간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겨루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국방상이나 총참모장 같은 사람을 보내놓으면 미국이 더 발끈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지금 뭐 반도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체면 치레를 하는 정도의 급수의 대표단을 보낸 거고 네. 러시아는 지금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탄약도 모자라고 미사일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 전쟁하는 와중에서 전쟁 책임자인 국방상이 이틀 동안이나 평양에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왔으니까 김정은도 러시아 대표단을 위해서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고 뭐 무기 전시회도 가고 연회도 차려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김정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뭐 가이드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노출이 됐습니다. 무기 전시회장을 직접 김정은이 바로 옆에서 안내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 서방 언론들 분석 그렇게 했거든요. 예, 뭐 틀림없이 그게 맞는 소리고요. 사실 그 약간 가이드 역할을 했거든요. 쇼이구 장관이 가이드. 그러니까 국방상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직접 나서서 뭐 무인기도 보여주고 뭐 ICBM도 보여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무기 세일즈를 직접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저렇게 홀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예. 쇼이구를 직접 김정은이 안내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와서 저렇게 이 무기 성능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기 세일즈를 하는 모습인데 아마 쇼이구는 약간 속으로는 우리가 만든 무기보다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더 좋을 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건데 어쨌든 김정은이 비율을 맞춰줘야 자기네가 필요한 무기나 미사일을 가져갈 것 같으니까 열심히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무기 세일즈를 하는 그런 김정은의 모습이 여러 번 나왔는데 자,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팔게 되면 어떤 무기를 팔까?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미국 무인기를 흡사하게 카피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공격용 샛별 9형 9라는 숫자까지 베꼈거든요. 예. 리퍼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저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도 아직 저거 못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나 리퍼 같은 거는 그 중국도 못 만들고 러시아도 못 만들고 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겉은 똑같고 나라는 다녀요 지금. 나라 다니는 시험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열병식 때. 현물은 아니고. 열병식 때 저게 뜬 건 아니고 네. 열병식 때 저런 모습을 큰 대형 화면에다 띄워줬는데 뭐 어쨌든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미국산과 대비해서는 질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것이 전반적인 무기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아마 저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필요한 당장 러시아가 필요한 그런 무기나 탄약을 주는 문제를 토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수입하려는 건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려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도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었죠. 네. 그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에 이제 준다고 수장. 이제 그렇게 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북한이 그 바그너 그룹에 준 기본적인 무기들이 어떤 건가 하면 152mm 자주포탄, 그다음에 82mm 박격포탄,
7.62mm 자동총과 기관총 탄약, 네. 그다음에 122mm, 240mm 방사포탄, 다연장 로켓 포탄을 메인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러시아가 제일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 게 152mm 포탄입니다. 포탄이 그렇게 부족하다고요? 포탄이 부족하고 포탄을 엄청 쏴댔으니까 지금 모자라는데 러시아 군수공업이 그걸 대주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과 북한 같은 데서 그냥 무기를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말이 나오는 게 이제 170mm 자주포라고 북한에서는 주체포라 그러는데 152mm 포에 그 포신 길이를 늘려서 40에서 60km를 가는 포를 만든 게 이제 북한산 주체포인데 주체포. 그게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분에 1발 내지 최대 2발밖에 못 쏩니다. 아유, 그렇게 느리게 쏴서 어떻게? 예, 그렇게 노력게 쓰면 무인기 같은 게 와서 폭격을 하겠죠. 근데 러시아로서는 그것도 지금 아쉽다. 감지덕지하게 네.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뭐 북한이 줄 수 있는 무기라는 건 대체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탄약과 포탄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뭐 하여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짬짬이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